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입니다. 네. 제가 건강의 법칙을 하고 나서부터 네. 버릇이 있습니다. 음식을 좀 연구하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네. 참 희한한 게 맛있어서 자주 생각나고 자주 먹고 싶은 음식은 몸에 안 좋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짬뽕 같은 경우는요, 나트륨 과다라고 하고요. 이 달콤한 초콜릿과 과자, 이것은 당분에 이 정제된 밀가루를 안 좋다고 하고, 또 고기는 고기 나름대로 안 좋다고 하죠. 먹을 게 없습니다. 좀 속상해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바로 이 고기입니다. 네. 석쇠에 올려서 바로 구워 먹는 고기 정말 맛있는데 네. 뭐 석쇠구이가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 돼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위암 발병률을 높이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고기가 탈 때 생성이 되는데요. 특히 지방이 함유된 식품과 불꽃이 만나면 더욱더 잘 생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꽃이 직접 고기에 닿지 않게 석쇠보다는 불판에 구워 드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이 조리 방법을 구이보다는 삶기, 찌기로 바꾸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장수 노인이 많았던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요, 이 삶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하고요. 이 고기를 좋아하는 97세 소리 명장 이은관 선생도 이 찌거나 삶은 고기를 가까이 뒀다고 하네요. 네, 실제로도요, 이 수육이 구운 고기보다 지방 함유량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건강을 생각한다면 맛은 좀 덜해도 이 굽는 삼겹살보다 수육을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맛있는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소개해주는 음식은 괜찮습니다. 네. 박은홍 리포터, 이번 주 건강밥상은 뭔가요? 네, 저희가 이때까지 산과 들에서 봄 제철 음식들을 많이 만나왔었잖아요. 하지만 한 군데에 빠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갯벌인데요. 가을엔 낙지, 봄에는 조개다 하는 말이 있죠. 지금부터 맛 좋은 바지락 건강밥상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하지만 바지락은 밟으면 바지락한다 하여 붙여진 그 이름 바지락. 동해안은 빤지락, 경남은 반지래기, 전라도는 반지락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봄의 영양덩어리 바지락. 조개 중에서도 가장 친숙하고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도 바지락 정말 좋아해요. 기대됩니다, 오늘. 네, 오늘 건강밥상의 재료인 바지락을 찾으러 수산물 시장에 왔습니다. 벌써부터 바다의 향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여기서 좋은 바지락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까지 건강밥상에서 배웠던 좋은 재료 고르는 방법을 활용해서 좋은 바지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향기 가득한 봄제철 바지락 건강밥상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네. 출발합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가득한 시장 안.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손님들의 손길이 바빠 보입니다. 팔랑팔랑 꼬리를 치며 헤엄치는 수산물들이 마치 봄의 활력을 전해주는 것 같죠. 그러네요. 네,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어패류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바지락이 단연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저 살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살아있네요. 네, 살아있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조개 종류들이 꽤 많다, 그쵸? 몇 가지가요? 둘, 셋, 넷, 다, 열일곱, 10가지가 넘어요, 그쵸? 맞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바지락이 제철이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고 하시던데 바지락이 어떻게 요즘 잘 나가고 들어오고 하나요? 요즘 바지락이 제철이니까 잘 나가고 잘 찾고 이 된장찌개 뭐 칼국수에 다 넣잖아요. 아, 그렇구나. 어디든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요, 사실 저는 조개들은 좀 그냥 비슷한 것 같고 다 그냥 먹기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바지락을 고르는 건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고를 수가 있나요? 좋은 바지락은 수입하고 국산인데요. 이거는 남해 삼천포 거거든요. 아, 남해 쪽에서? 예, 요거는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산은 좀 잘고 네. 이래 봐서는 몰라요, 손님들은. 근데 한국산은 좀 대부분 큽니다. 크기는 이거, 좀 알겠어요, 차이가 이거 나는 거. 이제, 요건 잘고. 근데 속을 이제 까봐야 아는데 속은 한국산은 노란 빛이 나고 통통하고 네. 중국산은 속이 좀 색깔이 허여면서 살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구나. 차이가 나죠. 네, 제철 맞은 봄 바지락은 살짝 데쳐 먹으나 국물로 먹으나 맛이 한상인데요.
노란빛에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바지락 살을 보니 올 봄에는 바지락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검은 빛깔의 윤기가 반지르르한 모습이 아주 탐스럽죠. 어우, 싱싱합니다. 네, 껍질 속에 숨어있는 많은 영양소들을 생각하며 바지락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해안의 분포에 있는 바지락, 효능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천연 조미료라 불리며 국물을 내면 칼칼하고 담백하여 숙취 해소에 좋은 바지락.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황달, 간장병에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 성장기 어린이에 좋은 아연도 풍부합니다. 또한 속안에서 뽑아낼 때도 소량만 얻을 수 있다는 귀한 비타민 12도 풍부하다는 작은 껍질 속 영양 덩어리 바지락. 정말 안 먹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먹어야지요. 네, 싱싱한 바지락으로 오늘 건강밥상을 차려볼 텐데요.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럼요. 바지락은 봄이 제철이고요. 5월 달까지는 충분히 드셔도 되지만요. 7, 8월이 되면 요 아이가 산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독소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런 점이 또 있네요. 네네. 그럼 일단은 저희가 시기를 딱 잘 맞춰서 왔어요. 그럼 오늘 바지락 건강밥상 어떤 요리를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가 바지락이라고 해요. 네. 너무 흔해서 등한시할 수 있지만 영양면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지락을 이용을 해서요. 네. 바다 향기나는 톡과 함께 밥을 지어 볼 거고요. 그리고 바지락을 듬뿍 넣어서 된장 소스를 넣어서 한번 비빔 소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버섯이 있고요. 들깨가 있는데요. 버섯이랑 들깨랑 바지락이랑 또 환상적인 궁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버섯 들깨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먼저 소금물에 바지락을 문질러 씻습니다. 준비한 육수에 해감한 바지락을 넣고 끓여주다가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바로 건져낸 후 바지락이 함께 우러난 육수는 따로 담아줍니다. 그다음 버섯을 살짝만 데쳐두고 들기름을 두른 팬에 바지락과 버섯을 또 살짝 볶아줍니다. 따로 담아둔 육수를 붓고 걸쭉하게 만들 들깨 소스를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국간장을 간을 하면 완성됩니다.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그냥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시원해 보이네요. 네. 이게 건강식 아니겠어요? 그럼요. 다른 거 볼 별게 있겠어요. 바다의 바지락과 지상의 버섯, 들깨가 만나 고소함, 담백함, 개운함까지 더할 것 같아 보이죠. 네, 바지락 들깨찜은 끓을수록 고소한 향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해감하실 때 보니까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해감하다가 잘못되면 좀 덜 시원한 맛이 나요. 모래 때문에.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하나요? 예, 바닷물 농도에 소금물을 만드셔서요. 예, 바지락을 넣으시고 조금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문지나 검은 비닐봉지를 덮으셔서요. 네.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해감이 잘 됩니다. 네,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한 바지락으로 저희가 또 두 번째 요리도 만나봐야 합니다. 어떤 요리였죠? 네, 두 번째 요리는요. 바지락을 넣고요. 바다 향기 나는 토스트를 넣고요. 맛있는 밥을 한번 지어 볼까 싶습니다. 정말 바다의 향기가 느껴지는 네. 두 번째 요리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준비한 무는 채를 썰어서 준비해 둡니다. 바지락은 비린 맛을 잡기 위해 생강수에 절여줍니다. 그런 다음 들기름을 달근 냄비에 무와 바지락을 넣고 볶아주다가 그 위에 불린 살을 넣고 다시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육수와 톳을 얹어 밥을 지으면 완성됩니다. 다음은 바지락 톱밥과 함께 먹을 된장 소스인데요. 바지락에 생강술과 고춧가루를 섞어줍니다. 냄비에 대파, 양파를 잘게 썰어 볶다가 된장과 준비해둔 바지락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육수를 붓고 갈아 놓은 감자를 넣고 약한 불에 천천히 졸여주면 완성됩니다. 저는 저 오동통한 바지락살이 정말 심하게 좀 유혹하네요. 저 밥에 비벼서 먹으면 그냥 집 나갔던 입맛이 그냥 그러니까요. 돌아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지금 폴딱 넘어가셨네요. 고슬고슬 잘 지어진 바다향 가득한 바지락 톱밥 보이시나요? 건강식이에요. 해초 샐러드에 날치알까지 얹으면 바다를 가득 담은 완소 요리가 탄생되는 거죠. 크기도 안 크니까 딱 네.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지락 요리 멈추지 않죠. 봄에 먹는 곤달비 잎에 톱밥과 소스를 얹어 별미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깜찍해요, 요리가.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요리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해안가를 대표하는 바지락 칼국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지락을 주재료로 한 이탈리아식 봉골레 파스타도 인기가 있죠. 세계적인 배우 소피아 로렌도 몸매 관리를 위해 바지락 봉골레 파스타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저지방 어패류에 속해 다이어트에 으뜸인 바지락 요리입니다. 이 정도면 입맛을 잃어버리기 쉬운 봄에 걱정 없이 맛볼 이유 충분하겠죠? 여러분, 이렇게나 깜찍한 바지락 건강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갯벌의 향도 느낄 수가 있고요. 바다의 향도 저희가 가득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지락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 보니까 저희 빨리 먹으라고 그런 것 같거든요.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바지락과 톳을 이용해서 바다 향기 가득한 밥을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해초 샐러드와 날치알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네. 아까 된장 소스는요 이렇게 쌈밥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곤달비라는 야채인데요, 살짝 데쳐서 이렇게 쌈밥 소스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참 이렇게나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이게 또 바지락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요리일 것 같아요. 네. 전 이 맛이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얼마나 시원한 맛이 날까요? 거기다가 부드러운 맛과 네. 이렇게 되게 시원한 맛이 어울려져서요. 보리 보세요. 제가 진짜 바지락의 맛 그대로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득 담았습니다. 국물과 함께. 네, 가득 담긴 바지락의 깊이가 입 한가득 전해졌습니다. 이게요. 고소한 맛이 있는데 이게 되게 시원한 깊이 있는 맛이 있잖아요. 네.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이거 좀 편안하게 진짜로요. 이게 자극적인 게 전혀 아니고 네, 함께 즐기는 바지락 요리. 오동통한 살과 시원한 국물은 제 입맛도 박 사로잡았답니다. 요거랑 또 다른 맛이 나요. 소스가 도수가 될것 같아요. 네, 식어도 맛있고. 계속 들어가죠. 쌈밥이 잘 먹기 편하더라고요. 크기가 앙증맞아서.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는지가 느껴집니다. 네. 진짜로 또 자신 국물이 있는데요. 너무 있어요. 싸우세요, 좀.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네. 선생님 덕분에 오늘 바다의 향기, 갯벌의 향기를 마음껏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요. 네. 이 바지락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재료지만 영양면에서는 가장 귀하니까요. 네. 봄철에 꼭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귀한 거니까 네. 봄의 황제라고 칭할까요? 와, 봄에 황새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바지락이.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칼슘이나 비타민 등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네. 갯벌의 영양제라고 불리는 오늘 바지락 건강밥상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밥상에서도 지금 바로 제철 물오른 바지락 건강밥상 추천해 드릴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바지락은 국물 맛을 남긴다. 속이 상할 때나 속을 시원하게 풀고 싶을 때 생각나는 바지락. 갯벌의 영양 덩어리 바지락 건강 요리 드시고 활기찬 봄의 에너지 충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바지락 건강밥상 보니까 5년 묵은 숙취까지 그냥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국물 낼 때 뭐 다시마, 북어 필요 없이 바지락 하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바지락 톱밥이었나요? 이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먹으면 참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만들 때 생강술에 절이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쌀로 빚은 청주예요. 생강을 갈아 넣어주기만 하면 바지락의 비린내를 잡아준다고 해요. 저는 정말 건강밥상 하면서 이렇게 요리 팁 하나씩 얻어가면서 그러게요. 이 신부 수업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받으셔야죠. 따로 받아야겠죠. 또 된장 소스도 굉장히 맛있어 보였거든요. 네. 밥에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어떠셨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촬영 스태프들이 끝나자마자 그 소스에 밥을 비벼서 개눈 감추듯 바로 비워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맛도 좋고요. 또 바지락에서 부족한 식물성 단백질을 된장이 보충해 준다고 하니까 추천할 요리죠. 네. 네, 오늘 바지락 건강 밥상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바다 내음에 봄의 설렘까지 가득 담은 그런 밥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근홍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소리 없이 큰 병 된다. 간염.
40, 50대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간질환. 우리나라 간질환의 대부분은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2명 중 1명은 자신의 간염 여부조차 모르고 간염 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3명 중 1명에 불과해 간염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만성 간염이 계속되면 간세포 기능이 약화되고 파괴돼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간암 환자의 75%를 차지하는 B형 간염과 예방 백신이 없는 C형 간염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한 간염, 소리 없이 큰 병 되는 간염 바로 알기, 송배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요즘 일교차와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만성 피로와 감기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감기 때문이라면 다행이지만요. 이런 증상들이 간염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생생클리닉 시간에는요. 소리 없이 큰 병 되는 간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간염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정확히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간염 어떤 질환인가요? 네. 간염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간세포의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뭐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간염, 술에 의한 알코올성 간염, 그 약에 의한 독성 간염, 그리고 그 비만에 의한 지방 간염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그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간염입니다. 이 간염 많이 들어봐서 질환명은 익숙하긴 한데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간염은 그 원인과 상관없이 매년 약 15,000명 정도에서 발견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는데요. 보통 이제 1980년도대의 이제 통계를 보면 전 인구의 약 5에서 9% 정도가 B형 간염 환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서 그 비율은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요. 최근 통계에 의하자면 전 인구의 약 3.7% 정도가 B형 간염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C형 간염도 최근 10년간 매우 이제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최근 통계에 의하자면 전 인구의 약 1% 정도가 C형 간염 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A형 간염 환자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사실 간염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그 B형 간염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A형 간염이다, C형 간염이다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간염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네, 바이러스성 간염은 크게 7가지가 있는데요. A, B, C, D, E, F, G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A, B, C 이 3가지가 가장 많고요. 최근에는 D형 간염, E형 간염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D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혼자서 오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B형 간염과 같이 오게 되면서 아주 안 좋은 경과를 밟게 됩니다. E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A형 간염과 똑같이 급성 간염을 일으키고 보통은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임산부에서 오는 경우에는 약 10에서 20% 정도에서 간 부전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많은 만큼 하나씩 꼼꼼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A형 간염은 얼마 전에 박명수 씨가 걸려서 네. 유명세를 타기도 했죠. A형 간염 어떤 질환인가요? A형 간염은 아주 대표적인 후진국병입니다. 보통 감염 경로는 항문에서 입으로 감염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비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이나 물, 그리고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 때 앓고 지나가면 아주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앓고 지나가겠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증상이 보다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열이나 메스꺼움, 구토, 그 이외에도 이제 간 수치가 보통 30 정도가 정상인데요. 수천, 수만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B형, C형 간염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A형 간염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처럼 만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급성 간염처럼 이렇게 한번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에서는 간 부전에 빠지게 되어서 간 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후진국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이 간염이 발병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위생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는
이렇게 위생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릴 때 A형 간염을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대부분에서 A형 간염 항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위생 상태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어릴 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30대의 이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보니 약 10에서 20% 정도의 그 성인만이 A형 간염 항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꾸준하게 늘고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수두나 홍역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이렇게 걸리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 안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다면 이 A형 간염도 어렸을 때 걸렸다면 좀 안심을 해도 괜찮을까요? A형 간염은 어렸을 때 알았다든지 아니면 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 다시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A형 간염 항체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년 정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지나고 나면 이제 항체가 사라지면 이론적으로는 다시 생길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러한 보고도 여러 이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제 항체가 소실되고 나서 항체 주사를 다시 맞아야 되는지 그건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B형 간염은 가장 대표적인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산모가 간염일 경우에는 우리 아이에게 유전 수직 감염이 된다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산모가 간염에 걸렸다면 정말로 아이가 100% 유전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B형 간염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보통 이제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60에서 90% 정도가 생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태어난 아기에게 그 면역 글로불린 주사와 예방 주사를 맞게 되면서 이러한 감염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처치로 인해서 약 95% 정도에서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보균자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실인가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통 면역 관용기 상태라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지만 간을 공격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는 필요 없겠지만 전혀 관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B형 간염은 이제 타인에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겠고요. 그 이외에도 약물이나 뭐 음주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으며 가장 중요한 거는 B형 간염이 있는 환자에게서 A형 간염이 같이 생기게 되면 B형 간염이 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형 간염 항체를 검사를 해서요.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흔히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이 만성 간염 같은 경우도 통증이 없다 보니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스스로 병을 키운다는 사실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염이 계속되면 간경병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간염에 걸렸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악순환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염 보균자였지만 꾸준히 관리를 잘해서 현재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환자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63세의 남성 환자,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간염 보균자의 경우 간암 위험이 10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 환자의 경우 꾸준히 관리한 결과 현재 건강한 상태입니다. 본 환자는 지금은 이제 만성 보균자 상태시고요. 지금은 뭐 피 검사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상 다 크게 이상은 없지만 현재 특별한 약물 치료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이제 외래에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 보균자는 만성 간염이 계속되면 간세포 기능이 약화되고 파괴돼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런 증세가 5년을 넘기면 환자의 20%는 간경변으로 악화하고 이 중 20%는 간부전, 15%는 간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간염을 치명적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한 치료와 관리만 해주면 50% 이상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 2명 중 1명은 자신의 감염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염에 대한 인식이 낮은 만큼 까닭없이 필요하거나 소화불량, 잇몸 출혈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B형 간염의 증상은 대부분 굉장히 비특이적인데요. 일단은 먼저 고열이 나거나 오심, 구토 아니면 두통,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환자가 눈에 황달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변 색깔이 콜라색처럼 진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B형 간염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에서 다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간염 보균자의 경우 정기 검사를 하다 보면 매번 특별한 이상이 없는 데다 시간,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지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6개월 간격으로 간단한 피검사와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그 술이나 약물, 특히 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성 간염은 적절한 치료로 완치에 가깝도록 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해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만성 간염이라는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B형 간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B형 간염도 편견이나 오해가 참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찌개를 먹을 때 같이 먹고 또 술잔도 돌려 먹는 이게 맞아요, 문화가 네. 있잖아요. 이것이 간염 발생률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상관관계가 있나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침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찌개를 같이 먹는다든지 술잔을 돌린다든지 해서 생기지는 않고요. 하지만 요새 이제 늘고 있는 헬리코박터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습관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찌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따로 떠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술잔을 이제 돌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찌개나 술잔 돌리는 그러니까요. 거에 전염은 안 되는 거 보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염이 되나요? B형 간염은 과거에는 대부분 모체에서 아기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수직 간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역글로불린 주사와 예방 주사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비율은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요. 그 이외에도 그 혈액 감염이나 아니면 성관계를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식생활이 또 바뀌게 되면서 술을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 환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방간 환자들이 또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환자에게서 지방간이 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 지방 간염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환인가요? 지방 간염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간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생기는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 간염이 대두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알코올에 의한 이제 간염에서 진행되는 간경화나 간암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특발성 간경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한 이제 특발성 간경화 환자의 상당 부분이 지방 간염에서 생긴 걸로 최근에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간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지방 간염으로 진행을 해서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간과 지방 간염의 원인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음주 그리고 비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절주와 그 체중 감량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간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요. 이 간염이 간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니까 사실 좀 무섭네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간염에서 간암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B형 간염의 합병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간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만성 간염 환자에서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 1년에 평균 2에서 3% 정도에서 간암으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경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1년에 0.5에서 1% 정도에서 간암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간암 말고도 이제 만성 비형 간염 환자에서 간경화로 진행이 되면 대량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식도, 위정맥류, 그 이외에도 간성혼수, 간성복수, 간신증후군 등 아주 위험한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환자 사례에서도 정말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심을 하되 어떤 식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형 간염 환자의 증상은 매우 비특이적입니다. 또 한 반수 정도의 환자에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또 이렇게 감염 복균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치료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이 복균자라면 또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간염 복균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우 양호한 경과를 밟게 되는데요. 하지만 약 20% 정도의 환자들은 비형 간염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화가 매우 자주 나타나게 되면 간경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활성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피검사와 CT나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듣기로는 이 비활동성이면 특별한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비활동성 간염은 약물 치료는 필요 없겠으나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정기적인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음주,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형 간염을 활성화를 이제 보다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A형 간염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제 항체가 없는 경우에 반드시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치료가 어려운가요? 네, 실제로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만성 비형 간염 환자에게서 간경화나 간암이 오는 것을 이제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형 간염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엔테카비어나 테노포비아라는 약인데요. 이러한 약은 장기적으로 썼을 때 약효도 매우 좋고 그리고 내성률도 되게 적고요.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비형 간염 환자에게서 조기에 발견이 되면 대부분 다 매우 양호한 경과를 밟게 됩니다. 네, 이 간염 완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예방밖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예방접종 막 줄 서서 맞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예방접종을 좀 하면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는 비형 간염이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항체 검사를 해서요.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예방 접종은 016이라고 만약에 오늘에 맞았으면 오늘 한 번, 그리고 1개월 후에 한 번, 그 이외에 이제 6개월 후에 한 번 더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면역력이 정상인 건강한 이제 남자나 여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3번 주사를 다 맞고 나서는 추가로 더 접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에이즈 환자나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나 그 이외에도 의료 종사자나 비형 간염과 이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접종을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C형 간염도 B형 간염만큼이나 위험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C형 간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앞서서 B형 간염은 부모에게서 아이에게 수직 감염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C형 간염은 성인에게서 감염이 잘 된다는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될까요? 네, C형 간염은 과거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혈을 통해서 감염이 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도 때부터 모든 혈액 제제에 대해서 C형 간염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경우는 매우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보통 이제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에 한 주사기로
뭐 여러 사람이 나눠서 맞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문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의료 실수를 받는다든지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성관계나 수직 간염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C형 감염의 경우 이 잠복기가 길어서 감염되어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C형 간염은 아주 간단한 피 검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보통 직장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하는 검진 항목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형 간염의 여부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따로 주문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 이외에도 만약에 뭐 부득이하게 C형 간염 환자와 접촉을 했다든지 주사 바늘에 찔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2주 후에 검사를 해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C형 감염도 혹시 B형 감염처럼 예방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뭐 C형 간염은 예방 접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면도기나 칫솔 그리고 면도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쓰는 것이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법 시술이나 뭐 불법 문신 이런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이제 C형 간염을 앓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조금 복잡한데요. 보통 C형 간염이 이제 성관계로 이제 전염이 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성관계 그 상대 배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기존에 콘돔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뭐 콘돔을 따로 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그 상대방 배우자가 강력하게 원한다든지 아니면 성관계 이제 관계자가 여러 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간염과 관련해서는 민간요법도 참 다양하게 많은데요. 뭐 이런 약초가 간에 좋다더라, 또 뭐가 간에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먹었다가는 독성 간염으로 악화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독성 간염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독성 간염도 매우 간단한데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에 의해서 생기는 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약은 이제 세상의 모든 약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나 한약이나 다 포함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방에서 쓰는 이제 뭐 몸에 좋다는 약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돌미나리, 아니면 인진쑥, 뭐 홍삼, 그리고 헛개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이러한 약재 때문에 생긴 독성 간염 환자도 매우 많습니다. 이전에 이제 양리학이라는 이제 과목을 배우면 그 첫 번째 줄에 적혀 있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모든 약은 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는 무조건 좋고 이제 뭐 부작용 없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어떠한 약을 시작을 할 때 뭐 의사와 상의를 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좋은 약도 잘 가려서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간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좀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은 매우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젊은 성인 남녀 같은 경우에는 뭐 A형 간염 항체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요. 없는 경우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음주나 약물 같은 경우에도 간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주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답게 이 간염도 워낙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총배천 소화기내과 전문의 모시고요. 소리 없이 큰 병 되는 간염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제가 요새 깜빡깜빡하는 병에 걸렸는데요. 그래요? 집에서 나올 때, 회사 올 때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다거나 이 집문만 나서면 내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 얘기하는 줄 알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깜빡깜빡 잘 나가는 기억력이 수면 부족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충분히 수면을 하시면요. 기억력이 회복된다고 하네요. 그 왜 학교 다닐 때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잖아요. 그렇죠? 잠깐 자는 것도 자면 이 기억을 까먹을까 봐 밤을 꼴딱 새곤 했었는데 네. 사실은 잠을 자야 기억력이 향상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자, 주말, 편안한 주말, 푹 쉬는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영남뜰 오리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